오늘의 주제는 요즘 많은 분들이 태조위방원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는데 태조위방원 말고 앞으로 새롭게 주도주가 될 만한 좋은 주식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매년 75조 원이 이쪽에다가 투자가 된다고 하는 만큼 점점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그래요. 주식 투자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호재, 이거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뛰어들고 있는 주식은 거의 이제 폭탄 돌리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 태조위방원 왜 이게 나온 거예요? 바로 탈세계화 때문에 나왔죠. 탈세계화는 제가 거의 4, 5월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강의를 해드렸던 바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탑5를 꼽으면서 신익 하방반이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게 한 차례 제가 막 얘기한 이후로 증권가에서 태조위방원이라는 얘기를 탈세계화와 접목시키면서 많이들 강조를 하더라고요. 자, 탈세계화가 뭐라 그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러시아 전쟁 이후로 나온 구도이고 미국과 유럽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연합 체계와 반대 측면 중국과 러시아와 그 다음에 중동 간의 이런 연합 구도에서 대립 관계가 나오고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 미국과 유럽 쪽의 측면에 좀 속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투자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포지션이고 이에 따라 수혜주들을 공략해보자라는 취지가 제가 4월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최근 시장이 경기 침체 국면에다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업에 또 투자하는 것 또한 좀 꺼려지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가가 주도가 되고 있는 투자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왜? 이러한 탈세계화 움직임에 따라서 정치적인 측면, 안보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을 살리기 위한 국가 주도의 투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바로 이 태조위방원이 그러한 국가 주도의 투자에 따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기존까지는 미국과 유럽의 투자 움직임에 주목을 해봤었다면 앞으로는 시선을 조금 달리 가봐야 된다는 것인데 어디로 시선을 달리 할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왜? 지금 최근까지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기 위한 움직임, 탈중국화를 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노골적으로 보여줬다는 말이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 이거를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을까요? 아니죠. 중국은 현재 GDP 2위 국가, 전 세계 경제 2위 국가이자 중국몽을 꿈꾸는 국가입니다. 무슨 말이느냐? 미국을 뛰어넘고 경제 1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포부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자, 그런 중국이 1위 국가인 미국의 지금 견제 움직임에 맞서 싸워야 되는 포지션이지 않을까요? 특히 중국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10월 16일 전국 대표 대회가 앞두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날짜입니다. 이제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죠.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 역사상 최초로 주석이 3번의 연임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3연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본인이 3번째 연임을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예전에도 한번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단은 뭐겠어요?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이뤄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3의 공공의 적을 두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끈끈하게 묶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위해서 중국은 아무래도 재정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중국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통화 정책을 펼쳐왔었어요. 무슨 말이냐? 돈을 풀어줬단 말이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 풀어놨던 돈들을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중요한데 바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느냐,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느냐가 발표가 되는 재정 정책을 최근 중국이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바로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중국의 재정정책, 그 중에서도 인프라 부양 체계에 주목을 했었고, 그에 따른 수혜주로 건설 장비 이쪽을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에 더해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제 또 뭘 하려고 할 것 같습니까? 바로 미국의 그런 움직임에 대응을 하려고 하겠죠. 중국 국민들이 누가 봐도 미국이 지금 자기네들 건들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면 중국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쟤네한테 자꾸 이렇게 두드려 맞고만 있니? 우리도 맞서 싸우자 라는 민심이 점점 커져 올 테니까, 시진핑 주석 역시도 마찬가지 재정 정책을 펼칠 때 이러한 미국의 제재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최근에 이런 중국의 현 상황부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은 전 세계 GDP 2위 국가입니다. 자, 근데요, 그 GDP 전체 GDP 중에 약 40%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디지털에서 나와요. 디지털에서. 즉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던 게 바로 이 디지털입니다. 무려 2020년 기준으로 약 40조 위안의 규모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천조 원 가까운 규모입니다. 어마무시한 숫자죠. 이는 16년 만에 14배 성장한 기록이고, 매년 75조의 투자를 발표를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전망이 바로 이 디지털 산업이라는 겁니다. 자, 중국은 누구보다 이 디지털 산업에 굉장히 진심이고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 4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을 따돌리고 경제 1위 국가로 발돋움할 포부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디지털 시장을 더욱더 발빠르게 성장할 목적으로 올해 2월경에 발표했던 정책이 바로 동수서산이라는 정책입니다. 좀 생소하죠? 동수서산, 무슨 수산물 시장도 아니고 무슨 말이야? 바로 중국의 동부 지역의 데이터를 서부 지역으로 옮겨와서 처리하겠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사실 중국 하면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크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북경이 위치한 동쪽이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 수준이 서쪽에 비교해서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동부 지역의 데이터를 서쪽으로 전송해서 처리하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이 바로 이 동수서산 프로젝트예요. 중국 정부가 구이저우라든지 네이멍구, 닝샤, 증진시와 같은 8개 지역에 국가급의 데이터 거점을 마련하고 10개의 산업 클러스터, 즉 연구개발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지역 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인데, 빅데이터를 저장, 연산, 유통하는 핵심 인프라를 자원이 풍부한 서부 지역에 유치를 해서 동서 균형 발전 및 데이터 자원과 전력 소비의 균형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포부입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국이 지금 전 세계 2위 국가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산업이 굉장히 큰 발판으로 놓여져 있었고, 이를 더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동부 지역 중심으로 이러한 디지털 산업이 발전해 나왔다. 근데 최근에 동부 지역에 계속되는 전력난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근데 중국의 어마무시한 많은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초대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냉각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또 소모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동부 지역의 그러한 전력 요금이 자꾸 비싸지다 보니까 추가적인 디지털 투자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근데 상대적으로 서부 지역을 봤는데, 서부 지역은 재생에너지가 좀 풍부해요. 그래서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좀 쌉니다. 그 다음에 기후적으로도 동부보다 좀 서늘하고, 그 다음에 땅덩어리가 남는 지역이 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싼 전기료를 사용을 하면서 서늘한 데이터를 보관하기에 적절한 땅을 활용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전력난이 심한 동부에서 어떻게 서부 지역으로 데이터를 옮겨와서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을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에 지금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인데, 그렇게 많은 데이터 센터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시킨다라고 봤을 때
데이터 센터를 위한 각종 네트워크 인프라, 컴퓨팅 산업 체인, IDC, IT 장비 등 어마무시한 것들이 뒤따르게 되면서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게 좀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통신망, 그다음에 IT 장비 업종 이쪽의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인프라가 깔렸을 때 비로소 클라우드라든지 보안,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등의 일반적인 IT 기업들의 성장이 주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장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이동하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1차적으로 이러한 서버 내지는 5G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중국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중국의 서버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 업체인 지광이라는 업체가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중국 업체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기가 좀 매우 꺼려집니다. 거기에다가 탈세계가 뭐예요? 우리나라 지금 포지션 자체가 중국보다는 미국, 유럽 쪽의 포지션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투자의 움직임이 있어서 국내 업체가 수혜를 받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그 중에서도 기존에 그나마 중국 업체와 좀 연결고리가 끈끈했었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러한 막대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아무래도 타 국가의 그러한 수입을 해왔었던 것들에 배제를 아예 다 할 수는 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존에 연결고리가 좀 있는 국내 5G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목을 단기적으로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KMW, 아니면 RFICC, 아니면 이노와이어리스, 아니면은 대한광통신, 유비쿼스 같은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5G 섹터야말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워낙에 또 소외가 됐었고, 그만큼 저평가된 포지션의 종목들이 많은 만큼 이러한 중국의 투자 움직임이 좀 더 가시화가 된다면, 그게 시장에 좀 주목이 된다면 아무래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폭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또 대규모의 반도체 수요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투자의 움직임에도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는 아무래도 미중 간의 분쟁이 가장 또 크게 맞닥뜨려질 수 있을 만한 분야인 만큼 조금 더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비교적 선별적인 기업을 좀 뽑아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모두가 다 태조 이방원을 주목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서 한 발 더 빨리 다른 시선을 두자라는 취지로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과 동수서산, 그 다음에 5G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나눠드렸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남들이 우르르 다 몰려간 곳에는 먹을 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먹고 나온 그 찌꺼기에서 폭탄이 또 터질 수가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유의를 하시면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한 발 더 빨리 한 발 더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좀 바라면서 오늘의 이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 대다수의 기업들이 힘든 시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는 산업과 주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현재 시장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국면에 놓여져 있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러한 국면에서 워낙에 지금 원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또 인건비는 또 계속 비싸지고, 거기에다가 또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쉽사리 또 소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자, 전반적으로 소비는 막 죽고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심지어 마진은 또 죽고 있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뭔가 새로운 사업을 막 벌리려고 돈을 쓰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보수적으로 지키기 위한 긴축 경영 위주로 좀 펼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기업들이 이렇게 지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기업의 성장성을 우리가 좀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러한 기업에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맞물리면서 여러모로 기업도 힘들고 투자자도 힘든 이런 상황이 좀 놓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러한 위기 속에서 위기를 기회 삼아 발판 잡을 수 있을 만한 좋은 주식을 제가 최근에 탈세계화를 말씀드리면서, 기업들은 지금 투자를 꺼려하고 있지만 국가들은 기존에 We are the world, 전 세계가 하나로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서 무려 이제 4, 50년 만에 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로 탈세계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져 있었던 데에서 이제는 편가르기가 나오면서 블록화 경제가 나온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에 속한 동맹국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중동국가가 또 동맹국가가 되고 있으면서 이러한 대립구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대립구도가 나오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또 중요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기존에는 너랑 나랑 서로 사이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거, 내가 부족한 건 너한테 수입해오고 너가 부족한 건 내가 수출해주는, 이러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부족한 거는 또 채워주는 관계가 좀 이어졌었는데, 이제는 너 죽고 나 살자 의 구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너한테 기존에 내가 수입했던 거 어쩔 수 없이 내가 자생하거나 아니면 우리 편끼리 모인 자리에서 그 다른 국가에게 또 수입을 하는 이런 국면이 나오고 있다라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게 신익 하방반이었고, 그다음에 증권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도 주도주로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태조 이방원이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4, 5월 때부터 찍어드렸던 영상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따라오셨으면은, 이 수빈쌤이 지금 탈세계화라는 큰 카테고리 키워드를 가지고 자꾸 파생시켜서 마인드맵을 그리고 있구나 라는 좀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내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뭐가 있을까 를 자꾸 지금 찾아내면서 여러분들한테 투자 포인트, 그다음에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공유해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미국을 한번 중점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미국의 기업들은 어떠한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탈세계화로 인해서 지금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어요. 즉, 자국의 공급망 구축이 지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느냐? 자, 기존에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나 생산 분야 쪽에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대만 쪽으로 계속 위탁해서 생산을 맡기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코로나, 인플레이션, 탈세계화 자꾸 맞다 보니까 이건 이대로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자체 생산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친 거예요? 리쇼어링 정책. 너네가 이러한 생산 기반을 만들 때 가급적이면 공장을 미국 쪽으로, 자국 쪽으로 와서 만들어. 우리가 그거를 지원해 줄게. 세금을 감면해 줄게. 라는 정책이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최근에 통과가 된 게 인플레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입니다. 즉, 신재생 인프라를 깔려고 하는 것이고, 전기차 인프라를 깔려고 하는 것이고, 반도체 인프라를 깔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미국이. 자국에게. 자, 그러면 그러한 생산 기반을 미국에 깔려고 봤을 때, 그렇게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도 필요하지만 그 공장에서 일할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미국은 지금 또 굉장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금 리쇼어링 정책으로 인해서 수요는 자꾸 많아집니다. 무슨 말이냐? 일거리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해서 인건비는 또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야, 사람은 자꾸 써야 되는데 사람을 한 명을 고용할 때 있어서 비용이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또 공급은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느냐?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 트럼프 정권 때 뭐가 통과가 됐었냐면 이민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으로의 이민이 제한이 된 상황입니다. 즉, 미국에 지금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자, 일할 사람은 부족한데 일거리는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건비는 더더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인력난에 직면한 미국이 과연 이러한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탈피를 하려고 하느냐? 바로
로봇으로 탈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도체, 자동차, 이거는 최근에 미국이 공급망제 편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산업이잖아 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미국 중심으로 한 산업용 로봇의 수요가 확대가 될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최근에 미국의 대다수의 기업들의 투자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또 사랑하고 관심 있는 테슬라가 기존의 전기차를 만들 때 필요한 생산 공정에서의 자동화에 또 로봇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가오는 또 9월 말 테슬라 AI 데이에서 발표할 휴머노이드 로봇, 이것에도 최근에 대규모의 또 투자를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냐면 바로 인간형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처럼 생긴 로봇인데 이게 나중에 인간을 대체해서 다양한 일을 해낼 것이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라든지 테슬라에서 그랬듯이 대량 생산과 생산 공정의 혁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하면서 다른 기업들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존의 전기차 생산 공정에서의 자동화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지금 투자를 계속해서 앞장서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테슬라 움직임이 또 중요한 게 이게 또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자리를 잡게 되면 후발주자들도 다른 대기업들도 테슬라를 따라서 그러한 로봇에 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또 많아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미국에서의 로봇 시장 또 테슬라가 선도할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로봇 산업 시장이 또 커져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실제로 미국의 대표적으로 또 생산 인프라를 담당하는 주요 대기업들, 예를 들어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뭐 월마트, 그다음에 뭐 페덱스,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로봇 산업의 투자를 또 확대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까 미국의 로봇 시장을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투자를 하는 큰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한번 깨달은 바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러한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아프면 일을 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일을 할 지금 일거리가 많아도 일할 사람이 아프거나 다치면 할 수가 없겠구나. 코로나 때문에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작업자의 안전에 있어서 대안을 강구하는 방식이 또 로봇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고, 마지막이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로봇 시장이 어떤 부분, 코로나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동반 수혜를 받는 대표 산업이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올해부터 다시금 좀 주도주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또 우방 국가인 미국이 로봇에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다면 아무래도 거기에 또 들어가는 로봇을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이 또 수출할 수 있을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완성된 로봇을 납품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로봇을 만드는 업체들은 적자 기업들과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많아요. 즉,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국면에서 투자하기가 좀 껄끄러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실적이 좀 탄탄하게 나오는 기업 위주로 좀 잡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로봇을 만들 때 들어간 핵심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좀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업체는 완성된 로봇을 만드는 업체보다 경쟁력이 좀 더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기업 뭐예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로봇 대장주다 노래를 불렀던 SPG라는 기업이 또 대표적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기업에서 우리가 한번 또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 게, 미국 기업 중에서 완성된 로봇을 만든 업체 중에 실적이 그나마 좀 탄탄한 기업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산업 자동화 로봇을 만드는 테라다인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율 이동 로봇을 만드는 오셔니어링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십 년 만에 부자 될 기회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될 기회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만에 부자 될 기회가 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가설이 존재합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가장 싸게 주식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저평가된 가격 구간에 왔다라는 것과 그때 샀을 때 드라마틱한 상승이 만들어진다. 이 두 가지의 가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을 때, 그걸 그대로 행했을 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말하는 이 부자 될 기회라는 것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프라는 게 이렇게 있을 때 부자 될 기회가 온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여기에서 들어가는 건지 여기에서 들어가는 건지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현금 유동성이 아주 좋고 자산이 있는 분들이야 이때부터라도 계속적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청자분들이 그만큼의 여유 있는 현금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정도로 여유 있는 유동성과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대한민국 자체에 많지 않을 겁니다. 흔치는 않죠. 그러면 사실 지금에 있어서 시장이 더 내려갈 수 있느냐 안 내려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물가가 고점을 찍었다, 피크아웃이다, 이런 얘기가 많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한국이라는 국가는요, 생각보다 그리 쉽게 물가가 내려오기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의 곡물 의존도라는 걸 보시죠. 이 곡물 의존도가요, 제 기억에도 물론 이제 몇십 년 전에 한국을 이제 생각해 보면 곡물이 부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엔 논밭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끔 이제 제가 이 영상에 나오는 외모를 보고 제가 굉장히 어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내일 모레 40이에요. 1년 있으면 40인데 저도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과거 몇십 년 전에 한국의 풍경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거 생각보다 논밭이 정말 많았다. 그래서 한국은 곡물 걱정은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곡물 의존도가 얼마나 되냐면요, 지금 자급률, 그러니까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율이요, 2020년 기준으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도시화가 되면서 점점 개발이 되면서 논밭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한국의 수출에 대한 시장과 수입에 대한 시장을 열게 되면서 다른 나라의 곡물을 또 싸게 가져오게 되면서 한국의 농촌 산업이 좀 급격하게 쪼그라들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곡물 자급률을 보면은 지금은 20%밖에 되지 않고요. 자, 식량 자급률조차도 50%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곡물이라는 걸 보면은 가장 우리가 그 먹거리에 중요한 쌀, 밀, 옥수수, 보리, 콩, 초, 수수, 이런 것들이 곡물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쌀, 밀, 옥수수 요 세 가지가 3대 식량이라고, 3대 곡물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사실 쌀은 우리나라가 자급자족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의존도가 무지하게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나머지도 사실 만들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식량 자급률이 최하의 국가입니다. 그러면 아니, 한국에 우리가 부자 될 기회를 말하면서 갑자기 왜 식량 자급률이 나오느냐, 조금 더 지켜보시죠. 두 번째, 한국의 에너지 의존도를 보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해외 의존도가 무려 93.5%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가 또 가격 상한제 적용을 빌미로 공급을 무기한 중단을 했습니다. 한국도 큰일 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 한국은 원래 LNG를 장기 공급으로 안전하게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의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카타르하고 오만이라는 곳에서만 무려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더 다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LNG 수입 물량 가운데 80%가 중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게 뭐냐?
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하고 요 에너지와 관련된 이 공급망을 변화를 시키는 와중에 이거를 카타르 같은 국가들로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럽 국가들과의 이제 매입 경쟁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예전처럼 안전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한국의 물가와 환율이라는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증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제가 식량과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느냐? 한국이라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부분을 다 의존하고 있고 한국의 어떤 금융 정책도 다른 나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대외적인 변수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한국의 구조상 다른 나라에서 올라가는 물건 가격과 식량 가격, 에너지 가격들은 한국은 전적으로 의존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물가가 쉽사리 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온 물가를 가지고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지금 다시금 이 가스프롬을 잠그게 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튀어오르고 또 오펙에서도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유 가격이 다시금 또 위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식량 가격들도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또 대한민국은 의존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려왔던 물가라는 건 다시금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을 보면 사실 시장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외환보유고를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지난번 거에서는 다시 멈추는 하락세가 멈추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해서 안심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했던 게 다시금 이런 시장의 에너지 가격들이 오르면서 한국의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외환보유고가 그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환율이 올라가는 걸 튀어 올라가는 걸 방어하려면 외환보유고를 당연히 갖다 써야겠죠. 그래서 이번 외환보유고가 다시금 줄어드는 걸로 나온 거예요. 결국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부자 될 기회라는 것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하고 같은 말인데요. 이 싸게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싸게라는 게 언제 오느냐? 이것은 적어도 지금의 증시가 우리가 무조건 싸게 사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할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왜? 한국의 구조상 현재 의존도가 너무 높은 해외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황에서 얘네들의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고 또 얘네들을 수입해 와야 하는 한국의 환율이 튀어오르고 있고 환율을 낮추려면 성장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환율은요 상방이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환율이 여기서 더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해외에 가져오는 물건 가격이 더욱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수입 물가가 더욱 비싸지고 성장은 더욱 어려워지면 한국에 투자되어 있는 외국 자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빨리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은 당연히 달러가 부족한 현상이 되니까 또 이게 튀어오르게 되는 거의 메비우스의 띠처럼 지속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악순환이 먹구름처럼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지금 태풍 다가오고 있잖아요. 사실 태풍이 진짜 상륙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한국도 이것이 실제로 발생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모르죠. 하지만 그만큼 그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증시는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빠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과거 우리나라가 10년 주기로 항상 왔다고 하는 정말 그 위기 상황 때 코스피가 얼마나 빠졌는지 보시죠. 과거 1997년도에 왔었던 당시의 IMF 사태 때 한국은요, 증시가 무려 75% 가까이 빠졌다는 겁니다. 엄청난 수치가 빠졌죠. 자, 2008년도 볼까요? 2008년도 서브라임 사태는요, 요때 같은 경우에는 무려 증시가 56%, 56.95, 거의 57%가 빠졌어요. 야, 한국 경제가 과거와 똑같아. 그때 같은 위기가 오겠어? 2018년도부터 코로나 사태까지 이 기간 동안에도 무려 2년간 빠진 수치가요 44%나 됩니다. 야, 또 이땐 다르지? 이땐 코로나가 있었잖아. 이유는 항상 달랐을 뿐이에요. 1997년도에도 한국의 증시가 그렇게 무너질 게 반복된 이슈 때문에 그랬을까요? 2008년도 서브라임 사태도 항상 같은 이유로 그렇게 폭락했을까요? 이유는 다를 뿐이지 그 시기 때마다의 어떤 특정 이유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한 것은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죠.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려서 기업들의 실적과 국가의 성장보다도 훨씬 더 과도하게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증시가 다시 더 위로 올라가려면 그때의 기대치보다 더 높은 한국의 성장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증시는요, 고점 대비 고작 27.96, 28% 가까이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넉넉하게 잡아서 30% 정도입니다. 아직 과거의 한국에 우리가 보통 한국과 전 세계 위기가 와서 빠졌다고 했을 만한 수치에는 아직 한참 못 미쳤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죠. 미래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자 될 기회, 싼 가격을 놓치면 안 된다는 조급함, 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하방이 열려 있고 환율은 위로 더 튀어오를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사면 언젠간 오르더라. 이런 과거에 학습됐던 바이더 딥이라는 이 학습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자 될 기회는 맞습니다. 분명히 싸게 샀을 때 시간이 기다리면 나중에 오르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발목이 얼마든지 무릎과 허리였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환율이 방어가 되거나 밑으로 내려갈 확률보다는 환율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튀어 올라가서 1,400, 1,5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단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뜻은 무엇이냐? 바로 이 코스피가 훨씬 더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이 기회의 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겠죠? 대부분의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여유롭게 확보하지 못하고요. 이미 여기서 현금을 대부분 다 써버린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더 열려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부터 조급한 마음으로 이 기회를 또다시 놓치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전부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된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그걸 하려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조심하자. 부자 될 기회는 맞지만 이 부자 될 기회에 언제라는 부분을 자칫 잘못 오해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긴 시간을 힘들게 보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신다면 조금 더 안전한 투자 그리고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즘 우리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핫한 이슈가 바로 성일 하이텍이죠. 저희 부자TV에서도 수차례 방송을 해드렸고 저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작년부터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알려드리면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폐배터리에 대한 기업이 성일 하이텍밖에 없다 해서 이 기업이 상장하기만을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이 기업에 대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 폐배터리 관련된 이 기업의 주가가요, 지금 상장 이후에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상승해서 지금 최고가가 무려 16만 2천 원을 찍었고요. 지금은 조금 내려왔지만 그래도 상장가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분명히 지금은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뒤늦게 성일 하이텍을 잡겠다고 들어가는 것은 너무 무모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업이 향후에 본격화될 폐배터리에 대한 시장이 성장할 때 주가가 분명히 내려와 있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먼저 이 성일 하이텍의 판매 매출 비중을 보시죠. 전체 비중에서요, 코발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니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이 리튬에 대한 비중이 좀 더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코발트와 니켈에 대한 비중이 성일 하이텍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일단 성일 하이텍이 지금 캐파를 더 얼마나 늘린다, 제3공장을 증설시킨다 이런 건 너무 흔한 얘기고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테기 때문에 굳이 그런 얘기를 해드리진 않을게요. 일단 이 기업은
이 코발트와 니켈의 함량에 따라서 폐배터리를 가져올 때 가격이 결정됩니다. 얘가 얼마나 있느냐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공하는 공정이 복잡할수록 투입 원가가 증가하기 때문에 매입 가격이 낮아집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자동차에서 가져오는 배터리 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가장 공정이 쉬운 게 배터리 파우더인데 이게 가공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원재료를 높은 가격에 이제 매입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몇 년 뒤부터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뒤부터는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죠. 자동차에 있는 폐배터리가 지금은 아직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보통 이제 전기차가 활성화가 되고 10년 정도 뒤부터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 캐파가 좀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작업자의 수작업 해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투입 원가가 높지만 요 자동차 공정 개발로 가공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나중에는 성일하이텍의 핵심이 되겠죠. 요 얼마나 자동화 공정을 해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에 대한 비용을 좀 낮출 수가 있느냐, 이제 이게 핵심이 될 거고요. 지금 당장은 이 코발트와 니켈의 가격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 둘의 니켈 가격은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면요. 바로 이 판매 단가가 LME라고 하는 금속 시세에 연동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런던의 금속 거래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LME가 여기 이제 런던에 있는 금속 거래소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후반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료가 언제 나온 거냐면 7월 달에 상장할 때 증권 보고서,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의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2차 전지의 주요 구성 성분인 코발트 및 니켈 금속 시세에 따라 변동하는데 이 코발트와 니켈의 시세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미 성일하이텍 측에서도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기업에 주력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매출처가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약간 의아할 수는 있어요. 삼성물산이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삼성물산 내 영업망과 판매 조직을 가동해서 거래처 발굴을 당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물산의 행보도 성일하이텍의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 제품을 공급하는 매출처,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시장 내에서 지위가 약화되거나 신뢰관계 악화로 인해서 매출처로부터 수주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성일하이텍의 매출에 대한 비중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니켈과 코발트에 대한 가격 확인과 함께 삼성물산의 영업망이 어떻게 잘 굴러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현재 성일하이텍의 거래처를 보면은 삼성물산하고 에코프름이 가장 큰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올해 1분기로 보면 삼성물산에 대한 니켈과 리튬, 요 코발트까지 비중을 보면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삼성물산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좀 있는데 여기는 코발트에 대한 비중만 조금 있습니다. 전년도 21년도에도 코발트만 좀 있었죠. 근데 아직까지는 니켈과 코발트 둘 다 삼성물산이 압도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도에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서 판매 단가가 감소함에 따라서 매출이 크게 하락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019년도에는 성일하이텍의 영업이익이 적자였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 원재료 단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판매 단가가 상승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를 보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당사의 판매 단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지만 원재료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당사 판매 단가도 하락하여서 매출이 감소하고 고정 비용에 따른 수익성이 악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과 코발트의 가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 확인은 LME라는 런던의 금속 거래소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LME 한국 코리아도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2019년도, 20년도 적전이 되고 적자 지속을 했던 이 시기대를 이제 보면은 코발트 현황, 이때가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빠질 때죠. 그러니까 이때가 적자를 전환을 했고 적자 지속이 됐을 때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흑자가 냈던 것은 2021년도부터 요 코발트 가격이 다시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대대적인 영업이익 개선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보고서에 의하면은 코발트 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최근에 코발트 가격이 경기 침체와 각종 이제 이슈가 맞물리면서 사실상 코발트 가격은 7월 달보다도 더 크게 하락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일 하이텍 영업이익이 여기서 한마디로 간단한 게 쌀 때 가져와서 그거를 가공해서 다시금 되팔 때 가격이 이 코발트와 니켈 가격이 상승해 있으면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사서 요때 팔 때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건데 이건 제가 예전에 금호석유화학을 여러분들한테 원유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와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죠. 그러면 요 비쌀 때 다시금 요거를 가져와서 요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때는 또 영업이익이 대폭 줄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상 성일 하이텍을 우리가 길게 보고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격이 주가가 떨어지는 거와 별개로 언제 우리가 사면 좋겠느냐라고 하면 사실 뭐 이거는 앞으로의 가격이 좀 변동될 수 있겠지만 평균적인 이 가격의 형성 라인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내려올 길이 있죠. 물론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할 테니까 과거에 이 정도의 이 가격대 형성하고는 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더 위에를 보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여기는 이제 특정 이슈로 인해서 급등했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니켈도 보시죠. 니켈도 보면은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로 어느 정도 상승 후 안정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연준의 긴축 정책 가속화와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지표 둔화로 가격 상승 압력이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니켈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이때 기준이 한 24,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요것 또한 최근에 가격을 보면 21,000 정도까지 가격이 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성일 하이텍이 여기에 사서 이때 팔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거지만 이게 여기까지 더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성일 하이텍에 나중에 우리가 매입을 좀 한다라고 하면은 1월 타이밍을 좀 기다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역시 지금 코발트와 니켈 둘 다 고점을 형성하고 크게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전기차의 미래 성장이 분명히 성장합니다. 뭐 전기차는 제가 수년 전부터 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공부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래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전기차 시장 무조건 커져요. 폐배터리 시장도 무조건 커집니다. 단 그게 커지기 전에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어떤 산업이든 조금은 위축되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때가 이제 폐배터리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 때가 요 정도 가격대가 형성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더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요 가격 라인까지는 충분히 원재료 가격이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성일 하이텍 주가가 지금 상승세를 멈추고 뭐 언제가 될지 모르죠. 분명히 떨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럼 그때 이 원재료 가격을 보고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이 현명한 작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향후에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을 투자할 포인트를 바로 이런 부분으로 함께 잡은다면 아마 괜찮은 우리한테 수익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고서에는 이 수산화 리튬을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강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이제 니켈 시장이 하이니켈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 하이니켈에는 양극재에 주로 적용되는 수산화 리튬을 사용하는 고객사들이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매출 비중에서 올라가겠죠. 아직까지는 조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다소 낮습니다. 자, 그리고 요 LME라는 요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요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누르셔서 여기가 금속입니다. 여기가 금속이고 여기 EV라고 되어 있는 데가 여기가 이제 코발트의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보면 여기 맨 위에 여기 우측에 니켈이라고 눌러보면 이 니켈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성일 하이텍의 지금 주식을 더 보유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당연히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내가 놓쳤는데 지금 진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원재료 가격이 덜 하락하고 성일하이텍의 주가가 좀 내려오기를 기다리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둘 모두 가지고 있는 현금 확보를 해서 나중에 성일하이텍 주가가 크게 빠지는 경우가 온다라고 하면 이 LME 사이트에서 금속 가격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때 과감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일하이텍 또 너무나 관심이 많이 쏠린 만큼 혹여나 뒤늦게 좀 피해가 발생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우려시면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항상 우리 부자TV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